원동욱 교수님이 먼저 글로벌 사우스의 연원이나 개념 형성, 발전 과정 기본적인 걸 다 짚어주셨고, 또 이혜영 교수님이 다극화라는 견지에서 글로벌 사우스 문제에 접근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글로벌 사우스란 제 나름대로 이것이 2차 대전 후 무수히 많이 탄생한 신생국들의 조합인 비동맹 운동을 현대판 21세기 관점에서 대체한 용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1990년 탈냉전 이전에는 제3세계라고도 불렸던 나라들이죠.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개도국, 그 중에서는 LDC 저개발국, 최저개발국도 있고. 그런데 탈냉전 후에는 더 이상 동맹을 한다든지 비동맹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희박해졌고요. 제3세계는 완전히 탈락이 됐죠. 제2세계인 러시아가 소멸됐기 때문에, 동구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제3세계도 존재 기반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사실은 글로벌 사우스 용어가 어떤 특정 시점에 튀어났다는 그 시점 지정은 어렵죠. 대개 이야기하기를 1967년 월남전 때 미국의 사회 운동가 찰스 오글비라는 분이 기고문에서 이 용어를 썼다. 그리고 80년대 말에는 여기저기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경향도 있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브란트 리포트를 내면서 전 세계의 개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빌리 브란트 총리가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 이렇게 대별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용어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는데 20세기 말 21세기 들어서는, 특히 탈냉전 시대에는 이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또 비동맹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경제가 발전이 된 거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과거 비동맹 또 개도국을 구성했던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중진국을 탄생시켰고 선진국에도 육박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등장한 거죠. 인도네시아, 비동맹의 주도국이었는데 지금 정치적 영향력은 많이 상쇄가 됐습니다만 인도네시아 경제가 얼마나 크게 발전합니까? 동남아에 그런 제3세계에 속했던 국가들이 많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또 브라질, 아프리카, 중동에서 많은 비동맹에 속했던 국가들이 크게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아낼 용어가 비동맹도 아니고 개도국도 아니고 제3세계도 아니니까 새롭게 이렇게 들여다보니 글로벌 사우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용어가 등장했다고 보고, 이 글로벌 사우스는 같은 나라들을 구성으로 가지고 있지만 과거의 비동맹이나 제3세계 국가들의 위상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정치 외교적 영향력 조성이 생겨났죠.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되고 있고,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이 나라들을 접근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국들의 그 관점, 우리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이 과제를 부여받았는데, 전체적인 요지는 첫 페이지 윗부분에도 있지만 이 GS 문제에 대해서 주요 스테이크 홀더들은 대개 중국, 인도, 러시아, 또 서방 주요국들인데, 중국과 인도는 경쟁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구애를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사우스를 중시하고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데, 중국, 인도하고는 조금 입장차가 조금 덜하다. 제가 단순화시켜서 관여 정도를 매겨보면 조금 덜하다. 그리고 서방 쪽으로 넘어오면 G7에 속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의 주요국들은 GS 실체를 해서 외면하고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사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대면 정상회의를 해서 비동맹 정상회의처럼
결집을 하고 이런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괜히 GS, 제가 GS라고 좀 요약을 할게요. GS가 존재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인정을 함으로써 서방을 계속 반대를 하고 특히 유엔 무대 이런 데서 칠러 쪽에 표를 던지게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GS라는 용어를 입에 담지를 않습니다. 워싱턴의 보고서나 언론 보도문 GS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대개 편성을 합니다. 일본은 G7 일원이지만 전통적으로 아시아 쪽에 있었고 다른 개도국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GS 용어를 과감하게 쓰고 GS와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입각해서 제가 남은 시간 조금 자세하게 주요국들의 입장을 같이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인도를 짚었는데요. 인도는 GS를 강력하게 지지를 합니다. 작년에 G20 한 해 의장직을 맡았고 2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의 주요 외교 어젠다인 GS와 관계 강화하는 데 10분 활용을 했습니다. 먼저 1월 달에 화상으로 보이스 오브 글로벌 사우스 서미트를 열었고 11월에 또 열었고요. 내친 김에 금년 8월에 석 달 전에 제3차 화상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도가 자장이고 GS를 결집하고 주도한다. 이런 걸 다 외부에 알리는 거죠. 125개국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중국은 의도적으로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GS가 아니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 배경은 2014년에 집권한 모디 총리가 지금 10년째 집권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경제 발전을 토대로 대외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데 인도 국민들이 인도의 강화된 위상 이것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갈등이 국경 분쟁, 중국의 인도양 진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도가 전략적 이익을 방어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우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는 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다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적극적으로 GS에 뛰어드는데 중국도 만만치 않게 GS 접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변인 발언도 보면 중국은 natural member of the global south. China is and will always be a member of the global south.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군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GS란 용어가 글로벌 노스와 조금 대립적인 용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S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 용어를 내놨는데 월드 모자리티, 글로벌 모자리티, 월드 플루래리티 이걸 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을 많이 내놨는데 최근에 브릭스 정상회담, 외상회담을 하면서 특히 카잔에서 이 용어들을 중국과 인도가 배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GS지 월드 모자리티냐 글로벌 모자리티냐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정상회담의 성명에도 나와 있지만 러시아는 글로벌 사우스 앤드 글로벌 이스트라는 용어를 선호를 합니다. 러시아는 글로벌 이스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자신은 글로벌 사우스 멤버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더더구나 러시아의 전통에서 나오는 그런 이중성, 슬라브주의자 혹은 서방 지향주의자들 사이에 오랜 논쟁이 아직 결론을 못 맺고 있고 이런 이중성을 반영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서방과 러시아 관계가 좋아진다면 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커미먼트도 좀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시사를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략하게 넘어가겠는데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GS는 핵심 외교 이익이 아닙니다. 소속된 대부분의 나라들도
미국의 핵심 이익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GS 전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수립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국익 기반 외교를 통해서 현재 대중 견제가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중국의 주변국들 GS를 대상으로 여러 포섭 관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잘 알다시피 미일, 필리핀 3자 협의체 구성했죠. 아세안하고 특별정상회의를 두 차례 최근에 개최하면서 또 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 제도나 통가 바누아투에 30년, 50년 만에 대사관을 개설했어요. 왜 개설하겠습니까? 중국이 진출을 하니까 그것에 카운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몽골, 중앙아, 인도하고 관계 강화에 주력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그래서 GS 전체가 아닌 GS를 구성하는 개별 국가 혹은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접근을 하고 있고, 일본은 간단하게 그 개도국에 대한 이 ODA 정책을 중심으로 굉장히 정치적 신뢰를 쌓기 위한 진실된 그런 지원 정책을 오랫동안 펴왔습니다. 동남아에서 아세안에서 크게 성공을 해서 일본 기업들이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고, 이것을 GS의 다른 지역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 ODA 전략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의 인식에는 대만 유사로 번질 경우 GS의 지지를 못 받아서 일본이 고립될 수 있고 형세가 외로워질 수 있다는 그 위기의식에서 발동된 것입니다. 시간상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